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임원식입니다. 찌는 듯했던 이 불볕더위가 어느새 지나가고 제법 선선해진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가을 날씨를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일자리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테고요. 또 이 정말 가슴 쓸어내리게 했던 지진,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부처죠. 이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이러한 고민들을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최근 국정감사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일단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이슈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포항에 얼마 전에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설치가 됐죠. 네. 그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게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4세대 가속기입니다. 이 빛으로 하는 거고요. 아주 초미세 입자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세포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든 것이 되겠고 사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연구 결과나 연구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설면에서는 좀 딸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기가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훌륭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인프라를 갖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많은 분야에서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쓰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주로 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기대되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제일 먼저 이것을 활용해서 큰 성과를 내고 또 산업화도 할 분야로 신약 개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은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기간이 훨씬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어서 우리나라 신약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욱 훌륭한 업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미세먼지 감축하는 여러 가지 무슨 광합성 원리를 발견한다거나 등등 다양한 기초과학의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 또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들로 많이 각광받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가속기가 그러면은 이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좀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작은 그 물질의 움직임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밝혀내는 현미경으로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레이저로 3세대보다 이거는 사실은 1000배 빠르고 1억 배의 강한 이제 빛을 쏘아서 구조를 발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전에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입자 원리를 이용해서 신약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정합이 되는 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항 옆에 이 또 경주에서 최근에 또 한번 지진 때문에 저도 정말 직접 체험은 못 해봤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미래부 산하에 지질자원연구소도 있고 네. 미래 먹거리도 그만큼 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자연재해를 또 이 과학기술로 예방을 한다는 이런 좀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미래부에서 좀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재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랑도 직결되어 있고요. 또 이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안전처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관련된 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래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서 지질의 측정이라든가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원점을 알아낸다거나 또 어떤 구조에서 소위 활성단층이라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파악한다거나 또는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미래부만의 저기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미래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정부 전체 범부처 차원에서 네. 이 지진 문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간략하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한 그 방법, 그 네. 방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주에서 상당히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고 또 그 밑에 단층 구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모두 다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지질 관련돼서 정부 관련 기관으로는 이제 국민안전처가 지진 재해를 총괄하고 있고 지진 저감 기술 개발이라든가 활성단층 조사를 맡고 있어서 아마 관련된 예산이 지금 크게 확보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탐사에 들어가고 기술 개발에 들어갈 예정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진에 관하면은 항상 국민들이 접하는 것은 기상청 보도로 네.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지진을 관측하고 전국 각지에 이제 센서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온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 분석을 해서 바로 이제 진도 크기를 파악한 다음에 각 방송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분석 경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 산하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지질 재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기초 기술,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경보 시스템도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이라는 그 단층이 네. 일본, 중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지질 탐사 시스템, 예보 시스템과 저희가 또 연계해서 모든 것을 동작을 시키고 있는 이거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전략도 지금 차근차근 추진 중에 있고 관련 제도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관해서 사실 일본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연구도 많이 돼 있고요. 네. 그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뭔가 일본 정부와 이 지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뭐 힘을 합친다든지 그런 계획도 향후에 있으신가요? 근데 일본은 아주 발달한 것이 이제 지진을 뭐 탐지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경보를 어떻게 빨리 퍼뜨리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그 재난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서로 협조해서 개선시킬 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지진만큼이나 또 하나 빼낼 수 없는 그 이슈가 바로 이 미세먼지. 네. 뭐 한때 뭐 고등어도 파문도 일으키고 네. 좀 이슈가 많았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좀 최근 많은 또 현장 어떤 그런 방문도 많이 하시고 네, 어떤 좀 그렇습니다. 대책들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지난 봄에 상당히 심각해서 도시에 사는 분들은 매일 나가면 공기가 뿌옇고 이제 불안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초미세먼지 아주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훨씬 건강에 위험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농도가 높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과학기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이 미세먼지 대책을 과학기술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 9개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을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퍼지는가, 또 어떻게 측정하는가, 또 그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예보하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가,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듯이 미세먼지도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마스크가 좋은가, 건강에 대한 영향은 얼마 정도로 심각한가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 이게 네 가지 분야에 골고루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어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뭐 대책을 지금 뭐 강구하고 계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것도 그 원인 규명에 일단은 지금 우선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경기도 안산의 그 타랑 업체도 한번 가셨던 네,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어떻게 ICT로 해결을 할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먼지가 최대한 적게 나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솔루션이 되어 왔다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걸 사전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하는데 이 예방책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미세먼지가 지금 일단 왔으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줄이고 피해야 되겠지만은 어디서 오는지를 미리 알아서 예보를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센서를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일단 현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들은 전부 다 지상이라든가 뭐 해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 공기 중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중에서도 이걸 재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잰다거나 공중 높이 뭐 무슨 기구를 띄워서 이걸 측정하는 이런 3차원 입체적인 걸 측정을 해서 다 ICT 기술이죠. 그걸로 많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걸 분석을 빅데이터 기술을 써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네. 쓰면은 예보가 좀 더 정확해지고 지금 하루 이틀 예보하던 것을 일주일까지도 예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또 저감하는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하면은 앞으로 미세먼지를 잘 예측하고 잘 대처를 하면은 지금보다 국민들이 좀 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4세대 방사광 가속기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마 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좋은 성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학기술 연구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네.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 직접 현장도 많이 주소에서 방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차세대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뭐 사실 신약 개발은 이제 기초 원천 연구부터 나중에 임상 실험 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제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범부처적으로 저희가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러한 연구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인재가 의학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많은 그 인재들이 또 임상으로 빠져서 기초 연구나 원천 연구에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것도 좀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이분들이 공동으로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분야에도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러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ICT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이 소위 전기전자 컴퓨터 쪽에 많은 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네. 가능한 거였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의대, 뭐 약대 이런 임상 쪽에 이제 전공한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 네. 뭐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그 지진이나 뭐 미세먼지 이런 자연재해 해결도 그렇고 요 이제 바이오 분야도 그렇고 R&D의 중요성은 늘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 요즘 같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R&D 생태계를 좀 보다 이렇게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한국은 연구개발 면에서 봤을 때 세계적인 강국의 하나입니다.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R&D로 투입되는 비율이라든가 또 총액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나라이고 연구 논문의 수라든가 연구자의 수에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서 이제 OECD나 이런 데서도 한국을 항상 과학기술 얘기할 때 꼽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연구개발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한 시기가 사실은 30년 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처음에 한참 동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R&D를 잘 못했고 최근 30년간 이제 투입해서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소위 축적된 누적된 지식이나 연구개발 능력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빨리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축적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R&D 혁신이라는 미래바의 중점적인 정책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행정 로드를 줄이고 또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주제를 따라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평가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이런 쪽으로 다양한 R&D 혁신 방안을 수립을 했고 지금 차근차근 현장 적용 중에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 이렇게 R&D 어떤 연구소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지금 연구원들을 직접 많이 그렇습니다. 만나보시고 소통도 하시는데 네. 이 연구원들이 가장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뭐 대학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기업의 연구 파트이든 가보면은 연구를 하랴 행정을 하랴
나가서 무슨 발표를 하랴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의 훌륭한 연구기관을 보면은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두를 하고 성과를 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환경, 지원과 연구 지원과 연구를 잘 분리를 하고 또 연구자들에게 행정 로드를 줄여주고 평가도 좀 맞춤형으로 바꿔드리고 또 평가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또 예산도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자율성을 좀 드리는 쪽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질문지에서 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뭐 요건도 하나는 좀 짚고 하나 가겠습니다. 원체 뭐 또 전문가시니까요. 네. 예. 그 단말기 유통 개선에 대해서 또 네.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하게 나오셨잖아요. 그 단말기 유통법에 관련해서도 이제 국회에서도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장관님께서 이제 주도해 오시면서 그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별로 너무나 이 차별을 받는 환경이고 그것 때문에 또 통신사업자는 또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아주 불법적인 또 탈법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제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 이제 목표로 했던 모두 다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은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뭐 비싸졌다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단말기유통법이 가지고 온 어떤 효과를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 요금 할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꼭 단말기랑 관계없이 그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평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셨다. 그래서 이 20% 지원금, 20% 이제 할인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요금 할인에 또는 요금 경감에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알뜰폰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알뜰폰이 10몇 %까지 시장이 올라가서 사실은 거의 제4이동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알뜰폰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반값 요금의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알뜰폰은 합리적인 통신 요금을 바라는 분들이 요즘 많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최고급 사양의 단말기가 옛날 단말기보다 값이 싸지고 있고 점점 경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고폰이나 자급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리고 저가의 단말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양한 선택 스펙트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단말기 유통법의 어떤 효과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미래부 하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래부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선 이제 좀 출범하고 뭐 서서히 뭐 성과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간에 어떤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창조경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조경제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기업가 정신이나 도전 정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기술을 입혀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업 또는 기존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울에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원하는 집중적인 허브로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이제 물리적으로 각 17개 시도에 이제 센터로 자리매김을 한 지 한 1년, 뭐 오래된 것은 한 2년을 막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세계 시장을 진출해서 대박이 난 케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바뀌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시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은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옮겨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창조경제센터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정부가 또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지만 뭐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창업으로 어떤 이 아이디어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얼마 전 그 G20 정상회에서도 이 창조 경제가 포용적 혁신의 어떤 모델로 이제 제시됐지 않습니까? 이 배경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포용적 성장으로 창조 경제를 결합을 시켜서
국제사회에 또나 G20에 제시를 했고 거기서 아주 전폭적으로 여기에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성과이자 과학계의 큰 어떤 산업계의 큰 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이 세계적인 모델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하나가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소위 같이 가는 사회 그 어떤 자기만 뭐 치고 나가고 소외된 계층을 이제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창조 경제의 그 기본 정신은 사실 누구나라는 데에 그 인프라가 약하거나 뭐 기본적인 배경이 없는 젊은이나 그런 학생들도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그 포용적인 데에서 우리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슬로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어떤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여기서 창업을 해라. 그래서 성공을 해라. 실패를 해도 다시 해라. 뭐 이런 기치를 걸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저기 17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업체도 있지만 그래서 눈에 띄는 여긴 정말 나도 놀랐다 이런 뭐 업체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전국에 이제 17개 센터의 자율형으로 포항에 또 있습니다만은 뭐 가본 횟수는 거의 뭐 100번에 달하는데 갈 때마다 이 성장이 아주 눈부시게 빠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놓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최근에 본 사례, 올해에 한 6천 개가 지망한 어떤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2등을 한 기업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아주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만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새로운 기업인데 창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향후 5년, 10년 내에 1조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예측하는 기업이 있는데 홍합이라고 먹는 조개 네. 거기서 추출을 해서 어떤 접착제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이 접착제는 물 속에서도 붙는 접착제여서 물 속에서만 붙일 것이 아니라 인체 내에서도 이렇게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실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이 풀로 접착제를 바르면은 그냥 피부가 붙어버리고 살이 붙어버리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야말로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창업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계적인 시장을 가는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모델 케이스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여러 개가 지금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최근 이 센터가 이제 17개가 분산이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떤 곳은 좀 잘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좀 지지부진하다 상대적으로 네. 뭐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좀 이걸 이제 클러스터화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센터가 출범해서 제일 오래된 게 지금 2년을 갓 지났고 최근에 만들어진 건 1년을 조금 지난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산업에 또는 기관에 이렇게 어떤 뿌리를 내는다는 면에서 보면 아주 시간이 조금 분이 안 지났습니다. 좀 더 두고 보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센터가 존재해서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체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 오프라인 공간에 센터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그 혁신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그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이 온라인에서도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 타운이 이제 만들어진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부터 좀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어떤 웹페이지인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제 글로 올리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지원해줄 멘토분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멘토랑 이제 통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화를 할 것인가, 특허를 낼 것인가, 뭐 회사를 차릴 것인가 이런 등등의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연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되는 케이스에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로 가서 뭐 서울이 됐든 뭐 대구가 됐든 가까운 제한자에서 가까운 센터로 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창업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자 수로 치면 뭐 300만이 넘었고요. 지난 9월 30일이 3년이 되는 때였는데
여기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12만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낸 아이디어가 한 3만 7천 건. 그 중에서 이렇게 멘토링은 한 1,800~900명의 멘토가 여기에서 이제 분산해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고 사업화 지원도 10,000건이 넘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의 이 창조경제 타운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 창조경제센터 같이 좀 뭐랄까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창조경제 타운이나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면은 타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멘토링을 하시다가 좀 규모가 커지거나 좀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오프라인인 센터로 연계가 지금 다 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넘어간 아이디어나 그 개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나로 보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그 창조경제센터를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 그 IMF 수준으로 정말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창조경제센터에 뭐 고용존이라는 이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 네. 고용존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일단은 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좀 먼저. 사실 고용조언은 창조혁신센터가 이제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전국으로 다 이제 스타트가 되었는데 그 창업을 하신 분, 또 기존 기업이 좀 성과가 나서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그 반면에 또 이 취업하고 싶은 젊은이들, 뭐 대학 졸업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기업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가서 제대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취업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이 양쪽에 절실한 니드를 모아가지고 창업에 필요한 공간에 취업까지도 담당하면은 좀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고용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조경제에 관한 거기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이제 수요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서 끝까지 컨설팅하고 책임져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 올해 목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취업이 2,500명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그대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도 한 10,000명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끝으로 오늘 이제 출연하신 게 저기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이제 임기 동안에 뭐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희망찬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50년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만들어냈고 또 그 기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세계가 계속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국민이 어떤 창조적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소위 소프트웨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를 내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부탁드리고 정부도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최양희 장관과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이 4세대 방사선 가속기 얘기부터 해서 이 지진 미세먼지 대응책 그리고 창조 경제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